자, 이번 주에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제 시장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좀 알아야 될까, 따끈따끈한 시장 뉴스들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가 일단 새로운 CEO를 임명을 하면서 주가가 살짝 올랐습니다. 테슬라가.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Prepared in Store, NBC 어쩌고저쩌고 하고 뉴 트위터의 어떤 그 CEO로서 뉴 CEO로서 Head of Advertising, 그 누구니까 광고 쪽 대장이었던 린다 야코리노라는 사람이 되면서 주가 1%. 미시간 컨슈머 센티멘트 인덱스 프로젝트 디클라인. 미시간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심리 지수죠. 요거는 요게 이제 10시에 이제 릴리스가 이제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사실 내일 일이죠. 내일 일이지만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곧 발표할. 피니싱 애프터 에이프릴에서 63.5였으니까 이번 얼마가 나올지 보겠습니다. 보는 게 좋겠다. 팩 웨스트 decline shows banking origin. 자, 팩 웨스트가 23%가 또 빠졌었죠. 요거가 어떻게 될지 한번 또 지켜보아야 된다. 지금 시장의 극장 걱정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그 데트슬링 여기 나오죠. 데트슬링 여기 이제 6월 총괄에 그게 이제 뭐랄까 마무리를 해야 돼가지고 안 하면은 이제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디폴트로 갈 수도 있는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걱정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지금 데슬링인데 지금 30조예요. 30조가 하나 상한선으로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지금 미국은 30조 정도 되는 부채를 지금 정부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번에 뭐죠? 워런 버핏하고 찰리 먼거가 운영하는 그 회사 버크셔 거기 주총에서 이 아가씨가 그런 질문을 여기서 던졌죠. 뭐 미국 달러가 부채를 엄청 찍어내면 기축 통화를 잃는 게 아니냐. 그래서 뭐 미국 그렇죠. 뭐 워런 버핏은 답은 뭐 대안이 없지 않냐 하는 거죠. 미국 말고 뭐 그런 다른 통화가 그걸 대안으로 할 만한 거는 자기 눈에는 안 보인다. 약간 뭐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 데트를 너무 찍어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이제 포함했는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를 이해를 사실은 못하는 거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막 뭐 부채 뭐 그래서 당장 뭐 소매 뭐 부채 문제다 부채가 엄청 얘기하는데 사실은 부채로 굴러가는 게 이 자본 시장이에요. 부채가 만약에 그 말대로 터지거나 하면 이제 자본 시장은 끝나는 겁니다. 이제 자본주의라는 자체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부채를 발행하고 우리는 또 이렇게 소비를 하고 그걸 통해서 또 갚고 또 그걸 또 이자를 얻어가고 이자를 얻어간 애들이 또 부채를 발행하고 또 우리는 생산성을 가지고 높여서 다시 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제 돌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산업이라는 게 지수가 계속 커지죠. 이렇게 커지면서 뭐 부채가 아까 30조라고 했지만 30조만큼 생산력도 그만큼 똑같이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숫자에 어떻게 보면 같은 것을 해도 어떻게 보면 옛날에 만 원짜리를 쓰던 거 이제 2만 원을 쓰지만 여기 또 여기에 또 이제 이거 아니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러면 나는 나의 월급도 사실은 내가 수입도 사실 2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점점 다 인플레이션이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불공평이 발생을 하는 거에 대한 우려들 때문에 이제 자본주의에 대한 문제를 이제 제기하는데 뭐 그거는 이제 또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어쨌든 부채는 자본주의의 어떤 원동력이고요. 미국이란 기축통화는 그 부채 위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부에서 돈을 찍어서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이제 찍은 것을 사오면 그거 가지고 이제 돈을 써서
경제를 부흥을 시키고 다시 이제 사이클을 다시 만들어내고 하는 뭐 이거 복잡하지만은 이렇게 이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부정하면서는 사실 뭐 다 죽는 거죠 뭐 어차피 뭐 이런 거죠 뭐 야, 뭐 주식 투자하려면 야 당장 내일 김정은이 핵전쟁 이럴지도 모르는데 무슨 주식 투자 이거 똑같은 거죠 사실.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부채에 대한 걱정은 사실 크게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소비재 소매 부채 특히 일반 부채는요 사실 진짜 부채는 부자들이 갖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자기의 자산의 가치에 대응해서 부채를 일으켜서 그걸로 부동산과 여러 가지 투자를 해놓은 것이 전체 소비의 어떻게 보면 한 3분의 1하면 일반적으로 정말 생계형 부채는 얼마 안 돼요, 사실 이게. 그래서 이 부채가 커진다고 무조건 걱정할 게 아니라 그 부채의 생계형 갚을 수 없을지도 모르는 그 부분이 얼마냐 하는 것을 면밀하게 조사해서 그걸로 따져보는 건데 기자들이 그런 건 공부 안 하죠. 그냥 부채 올라오고 와 우리나라 부채 많아졌으니까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해버리는 그런 게 문제죠. 근데 이제 지난 정부에서는 사실 좀 문제가 됐었던 게 사실 공무원들을 많이 하이어를 하면서 부채가 늘었어요. 부채가 우리나라 100조가 늘었는데 이제 그거는 문제죠. 왜냐하면 공무원 사실 크게 생산성이 없는 조직이잖아요. 그거를 월급을 주기 위해서 부채를 이렇게 늘려버리면 생산성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경제 구조가 망가지기 때문에 그거는 큰 문제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debt ceiling meeting 해서 저쪽 하고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 debt ceiling 이 문제는 뭐 크게 예.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 이것 때문에 다른 방법은 인플레이션 잡겠죠. 지금 이 방법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고는 잘 이룰 거다. 감히 예언 한번 해봅니다. 예. Tesla breaking software update classified 그 Chinese regulator. 예, 잘 이거 뭐 한번 읽어보시 별로 관심 없고요. 자, 미국 시장 지난주에 제일 핫했던 주식이요. 컴파스라는 주식이라고 해서 제가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보다 읽어봤는데요. 컴파스라는 회사는 리얼 에스테이트 관련된 회사인데 좀 이따 좀 자세하지는 않는데 제가 컴파스가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빙인지 챗 GPT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중요한 이게 이제 뭐 하여튼 거래 과정을 간소화하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하는 거죠. 저도 이제 미국에 와서 이제 부동산 거래를 좀 해봤는데, 한번 해봤는데, 그죠. 판매자와 구매자의 사이를 연결시키는 게 리얼에스테이트 에이전트인데, 재밌는 게, 여기는 이제 그 부동산 그 수수료를 파는 사람만 내요. 예. 사는 사람은, 그러니까 살 때는 얼마든지 이렇게 비용을 많이 안 들이고 살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다만 이제 재산세가 있죠. 부동산세가 있죠. 한 1%? 1%나? 7천만 원. 7천만 원. 하여튼 뭐 그렇게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 뭐 그 정도 내고 사면 됩니다. 그래서 보유세죠. 결국은 그걸 내야 되는데, 여기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좀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7 베이시스가 해서 4.5%가 증가했어요. MS가 4.5%로 증가를 했습니다. MS가 4.5%면은 뭐 되게 좋은 건가 봅니다. 자, 그리고 2분기는 현금 흐름 차원에서 우리가 손익계산서 차원과 현금 흐름 차원에서 현금이죠. 흑자인데 현금 흐름이 흑자인 게 중요하죠. 실은. 왜냐하면 손익계산서에 아무리 이익이 나도 현금을 빠고 나면 부도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아주 좀 극단적으로는 손익계산서의 이익은 가짜, 현금 흐름에서 이익이 진짜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현금 흐름이 중요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현금 흐름에서 100이 나고 손실 이제 레베뉴 그러니까 인컴이
10이다. 그러면은 그 관련된 이제 비용은 이제 우리가 감가상각 이렇게 나눠서 진짜 이거보다 5분의 1만 이렇게 넣잖아요. 그러면은 10인데 뭐 5억 해갖고 뭐 5억 이익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현금 흐름상에서 사실 10억이 나갈 수 있는 거죠. 10억이 뭐야? 2분의 1이니까 5억이니까 5, 20, 그렇죠. 15억 정도가 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들어갔다라는 굉장히 그 회사로서는 흑자가 굉장히 아주 좋은 흑자라고 봐도 되니까 주가가 47%가 올랐겠죠. 네. 요거 40% 오른 거 가지고 제가 좋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주가가 1분기에 하여튼 뭐 점유율이 좋았다. 그건 이제 비즈니스 모델 이해를 해야 이 점유율이 왜 좋아진지를 알게 되니까 제가 그것까지 설명을 할 만큼 이게 실력이 안 돼서 하여튼 밑에 한번 보시죠. 이명어를 뭐 이렇게 했고 해서 뭐 그랬다. 컨센서스 예측하면서 뭐 손실이 이제 많이 줄고 2분기는 이익까지 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3만 6천 건의 거래를 처리했다. 야, 부동산 거래 3만 6천 건이면 진짜 어마어마한 거래네요. 시장이 개선되면 상당한 장기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을 것이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어떤 이노베이션이죠. 뭐 부동산 거래를 굉장히 어떤 뭐 AI를 도입하든 뭘 해서 이렇게 그거의 과정을 더욱더 간소화하고 그렇죠. 더욱더 심플하게 하고 뭔가 이렇게 좋은 툴도 제공하고 뭐 이런다 그러면 그래서 하여튼 그 통해서 많이 그 거래를 이루어지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부동산 검색 메모 이건 뭐 다른 데도 뭡니까? 아까 질로도 있고 또 룰 에스테이트라는 사이트도 있고 한데 여기에서 이제 마케팅 도구나 분석 플랫폼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준다 뭐 이러면서 하여튼 좋았다. 한번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팬데믹 이후에 처음으로 모더나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읽어보면 모두 팬데믹 끝났습니다. 이제 얘네들이 적자로 돌아서네요. 드디어 백신 수익은 80%가 감소를 했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문제는 이제 이런 돈을 가지고 넥스트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죠? 이런 한 놈이 이제 대박을 치면 그 돈을 빨리 투입을 쫙 해서 아니면 뭐 어쨌든 밑에서 파이프라인으로 준비를 쫙 해오다가 한 놈이 대박을 치고 얘가 이제 맛이 갈 쯤 되면 또 하나가 이렇게 나와주는 것이 이제 그것이 이제 가장 좋은 건데 모더나 같이 이제 작은 회사들은 그러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M&A가 왜 일어나냐면은 이런 회사들이 안정적으로 자기 걸 하고 또 큰 회사 뭐 화이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파이프라인들을 여러 가지가 갖고 있으니까 모더나를 사와서 백신을 잘 해내면 물론 이제 파이저 얘가 좀 안 좋겠네요. 얘는 경쟁 업체니까 다른 게 뭐가 있나. 하여튼 뭐 그래서 또 다른 게 이렇게 나오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그 파이프라인을 돈이 많은 이제 제약사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사서 오면서 M&A가 활성화되고 그 M&A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투자로 말미암아서 사실은 그 새로운 이노베이티브한 혁신적인 기술들이 또 개발이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잘 치러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조금 그런 부분에서 대기업들이 이제 잘 되는 거 뺏어오고 이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안 치르는 게 이제 좀 문제. 왜냐하면 얘네들은 이제 죽어가니까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제 돈만 일단 어느 정도만 갖고 있으면 이제 그냥 팔아넘기고 끝나는데 좀 이런 거는 조금 더 뭐랄까요 시장이 살아날 수 있게 좀 미국식 어떤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더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는 하여튼 뭐 그렇게 타이니한 그런 포니가 아니다. 우리 또 있다. 또 있으니까 걱정 마라. 잠재 백신들 또 있다. 암도 있고 뭐 있다. 걱정하지 마라라고 CFO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로스가 테슬라 팔고 넥스플렉스 담았네요. 왜 담았는지 내용은 없어요. 그냥 그랬대요.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 제가 여기 좀 다른 기사를 좀 보여드리면 제가 고민하는 게 이제 이 부분인데 과연 우리가 어디 갔죠?
과연 이런 시장 말 실체 말로 존버가 맞냐 존버가 맞냐 그냥 갖고서 주구장창 기다리는 게 맞냐라는 요거죠. 주식세 랠리 놓칠까봐 사서 묻어놓은 전략이 과연 현명한 일인가라는 이제. 근데 저는 대안은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여기는 이제 그랬을 때 너무 페인풀하다. 그죠? 여기 훅 윈드라는 그냥 시장이 이제 훅 윈드 눈 깜짝한 새쭉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의 타이밍 그때 기다렸다가는 사실은 신이 아니고선 그 타이밍에 딱 사놓고 있기가 참 어렵죠. 제가 이제 주장창 제가 3천 이제 넘어가고 3천 이제 300, 400 갈 때 이제는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냉정하게 보고 이제는 좀 이렇게 정리할 때가 됐다라고 항상 이제 좀 주장을 했던 편이긴 한데 이제 거꾸로 지금 이제 상황에서는 작년만 해도 자동차 좋았죠. 자동차 좋았고 아트키트 뭐가 좋았지? 2차 전지 좋았고 한데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종목 좋을 수가 있는데 그게 시장이 이제 매크로가 안 좋은 상황에서 그렇게 투자하기가 굉장히 사실은 전문가 아니고서 힘든데 지금은 저는 이제는 조금 우리가 이제 볼 때가 됐다. 조금 넣을 때가 됐다. 감히 말씀드리면 투자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지표들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저는 이 말은 굉장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깨에서 팔고 무릎에서 산다는 얘기인데 시장이 이제 바텀을 치고 이게 자기가 어디가 바텀인지 모르니까 계속 흔들리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살짝 올라갈 때가 있죠. 그때부터가 사실 투자 기간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대가리를 빡 치고 이제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 고점, 그 전 고점을 찍고 올라가 버리는 그런 상태가 오는 건 거의 한 5, 6년 걸리는데 아니면 이제 계속 이제 그 안에서 어떤 박스 트레이딩을 계속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안에서 진짜 좋은 주식들을 찾아내서 그때 투자를 하고 그때부터 실력들이 이제 판가름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너무 과열될 때하고 이렇게 자기 어떤 바텀을 못 참아가지고 이렇게 너무 시장이 계속 너무 불안할 때는 일반인들은 사실은 끼어들 때가 아닌 것 같고 그때는 이제 다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어느 정도 박스권에서 계속 트레이닝 할 때는 그때는 이제 주식이 얼마나 좋은 거를 찾아내느냐 그때부터 사실 공부가 필요한 거고 의미가 있는 거고 공부가 그다음에 좋은 주식들이라는 걸 찾아내서 투자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계속 좋을 때는 뭘 투자해도 다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진짜 매크로 플레이고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그냥 운인 것 같고요. 실력과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분석을 통해서 투자를 하고 좋은 회사를 찾아내는 거는 물론 이제 그래서 이제 IR 담당자가 또 자기 회사를 잘 어필하고 하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펀드멘탈을 잘 보면서 그래서 시장이 어디로 갈 것이 돈이 어느 데로 갈 것이냐 돈은 항상 수익을 많이 가져다 주고 리턴이 좋은 쪽으로 가게 돼 있고 그 얘기는 그 회사가 성장을 진짜 해야 되고 수익이 낸다는 얘기고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그래서 지금은 저는 바이 앤 홀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이제 그 페인을 너무 여기 보시면 주식이 열을 놓치면 성장의 반을 놓친다. 변동성 높을 때 매도는 최고의 장난을 놓치는 거다. 그래서 이런 타이밍이 아니라 시간이 중요하다. 버티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사람들이 틀렸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제일 좋을 때보다는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벌 때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라는 어떤 실증적인 얘기를 여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제 블로그 한번 와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42% S&P의 가장 강세일 때 중에 약 42%가 약세장에서 발생했다. 그러니까 좋을 때, 그러니까 시장이 그러니까 내가 진짜 먹을 게 많아지고 이럴 때는 사실 40% 그리고 강세장이 시작할 때 첫 번째 두 먼스에 대부분의 이익이 이제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마치 갈 것처럼 가지만 결국은 이제 뿡 터지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강세장에서 먹을 수 있는 확률은 28% 26%라고 그러면 그렇지 않은 시장에서 먹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크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얘기는 그 지금이란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진짜 좋은 것들을 찾아내는데 과연 지금이 어떤 것들이 좋냐? 이제 탑다운으로 가는 거죠. 탑다운. 발음 없어 이제 좋은 주식 개발해서 정말 좋은 회사를 찾아서 이제 투자하는 건데 이제 그건 진짜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고 그나마 조금 난 게 이제 탑 발음인데 먼저 매크로적인 상황을 보고 아까처럼 그렇게 막 과열될 시장과 너무 블록추한 시장을 이제 제어한 나머지 기간 동안에 이제 좋은 인더스트리 이제 우리의 어떤 미래를 끌고 나갈 인더스트리 무엇이냐 하는 공부를 이제 하면서 거기서 투자할 만한 것들을 찾아내는 그래서 투자를 해놓는 이게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 과열돼서는 좀 그야말로 좀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익을 내서 가는 것이 실력이 있는 투자가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해낼 수 있는 사람한테 맡겨야 되는데 우리 개인들은 그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관심을 안 줘요. 왜냐하면 지금 생각해 보세요. 5%가 돈이 없죠. 왜냐하면 금리가 5%인데 어떻게 빌려? 그런데 이제 고점으로 가는 시기에는 금리가 1, 2%까지 떨어졌을 때거든. 근데 그때는 얼마든지 또 빌릴 수 있는 것 같아. 금리가 너무 싸니까 열심히 빌려서 투자할 만해 보여. 근데 그때는 이미 시장 과열이 됐고 이게 금리가 2% 떨어졌, 1, 2% 떨어졌다는 얘기는요. 유동성이 엄청 대단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열되고 시장이 이미 이제 피크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을 때라는 의미 있기 때문에 금리가 너무 낮아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돈을 빌릴 수 있는 뭐 그런 시장에서 투자한다? 그 자체가 굉장히 어불성설인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뭐 금리 싸니까 뭐 그거 가지고 주식 투자해라 뭐 이런 사람들 얘기는 사실상 조금 안 듣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이제 좋은 것 찾아서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제 돈 없는 사람들은 대출도 힘들어요. 이미 또 묻어놓은 것도 있고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 여윳돈을 지금 와서 이제 활용하기가 참 좋은 때가 된 거죠. 물론 이제 채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채권은 작년에는 좋았어요. 작년에 사실 채권이 이제 좋았다는 게 아니라 작년에 타이밍이 좋았죠. 채권 투자가들한테는 거의 IMF일 정도로 이 금리가 막 미친 듯이 올라갔어요. 2%에서 5%로 몇 달 안에 쫙 올라가 몇 달이 뭐야? 쫙 올라가니까 이제 완전히 망했죠. 그리고 난 고점을 찍었을 때 이제 그때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과연 그럴까 하는 좀 약간 물론 이제 금리가 높으니까 뭐 지금 돈을 많이들 이제 그 예금이나 이쪽으로 이제 넣어놓고 있는 것도 사실은 뭐 그게 손해는 아니지만은 특히 이제 투자를 한다. 뭔가 투자를 하겠다. 그게 투자 아니 예금은 투자가 아니니까 투자를 해서 나의 어떤 인컴을 일반적인 상황보다 좀 더 커 보겠다 하는 분들은 이제는 리스크 테이킹 할 때가 됐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감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기다려야죠. 물론 페인풀 합니다. 여기도 이제 그렇게 버티고 기다리는 시간 동안 내가 뭐 손해보고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하면 그럴 게 과연 가치가 있냐 뭐 이런 이제 퀘션을 던지는데 그런 어떤 손실이 너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바텀으로 갈 그런 여지가 더 많은 시장을 피해야 되는 건 맞죠. 그러니까 공부가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고점에서 사는 건 더 말이 안 되고 또 고점 바로 전에 산다는 건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